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첫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치 의지를 드러냈지만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문제와 최상병 특검법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했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되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지휘부가 모두 교체됐습니다. 수사팀이 꾸려진 지 열하루 만에 대규모 인사가 단행되면서 사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사고 10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네이버 노동조합이 라인 야후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고용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라인플러스는 오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원합니다. 의대생 교제 살인과 관련해 경찰이 계획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오늘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인데 결과는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을 가져가 놓고도 배달받지 못했다고 속여 환불을 요구하는 범죄가 이어지면서 배달 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의 환불 구조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취임 인사차 자신보다 일주일 먼저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예방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덕담을 주고받은 양당 원내대표는 민감한 전국 현안을 놓고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넥타이 중에 가장 붉은 끼가 있는 하지만 파란색이 섞여 있는 보라색 넥타이를 했고요. 인품이 훌륭하시고 소통 능력이 탁월하시다 해서 늘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집권여당이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해병대원 특검법 때문에 많이 지금 긴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께 수용 건의하는 게 민심을 받드는 길 아닌가 조심스럽게 상견례 자리로 온 만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고 또 제가 훅 제 견해를 이야기하고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대화로 전부 저는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전격 교체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보임하는 등 대검 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를 16일자로 단행했습니다. 재작년 5월부터 2년 동안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이끌어왔던 송경호 검사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넘게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과 검토한 법리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 등을 검토할 방침인데요. 최 목사는 조사에 앞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을 포착해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취재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에 관한 해병대 지휘부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이 어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전 8시 50분부터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을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자신은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오늘이나 오는 21일 최상병 특검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원내 대책회의를 열고 특검법 재표결에 대비한 원내외 대응 방안과 함께 야육당 공동행동 계획 등을 상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는 민심을 거역하면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이버 노동조합이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이버 노조는 성명을 내고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정부를 향해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기술을 탈취당하고 한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라인야후의 한국 법인 라인플러스는 오늘 오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설명회를 엽니다. 라인플러스 이은정 대표가 라인 계열사 직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현 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인야후 지분 매각 논란으로 직원들이 고용 불안을 호소하는 가운데 경영진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태훈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인야후 사태는 여야 공방으로도 번졌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초당적 협력에 나서진 못할 망정 야권이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기업을 강탈하려는 일본 정부에 말 한마디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신뢰 관계가 두텁다는 동문서답만 했습니다. 야당에게 촉구합니다. 라인야후 사태를 빌미로 반일 선동에 나서는 것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 수호를 필요한 것은 축창가가 아니라 초당적인 협력일 뿐입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오늘 검찰에 넘겨집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오전 살인 혐의로 20대 의대생 A씨를 송치할 계획입니다. A씨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범행 전 경기 화성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사고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할 예정인데 결과는 일주일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22대 국회 원내 협상을 이끌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회동은 덕담과 함께 화기애애하게 시작했지만 최상병 특검 등 쟁점 현안이 등장하며 긴장감이 흐르기까지는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취임 인사차 예방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붉은색과 파란색이 섞인 보라색 넥타이를 여야 협치의 상징처럼 내보였고 추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의 인품을 추켜 세웠습니다. 고향 등 연고를 부각하며 자주 소통하자는 덕담도 오고 갔습니다. 평소에도 인품이 훌륭하시고 소통 능력이 탁월하시다 해서 늘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많은 동질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님 말투를 들어보니까 고향 말투여서 무척 반갑고. 하지만 곧바로 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민생회복 지원금과 최상병 특검법 문제가 거론되자 일순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때문에 많이 지금 긴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께 수용 건의하는 게 민심을 받드는 길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추 원내대표는 갑자기 훅 들어오면 대화가 어렵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로 온 만큼 갑자기 훅 들어오고 또 제가 훅 제 견해를 이야기하고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현안들이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수면 위로 부각된 건데
양보 없는 신경전은 장외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은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최상병 특검법의 수용을 압박했고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이 예고됐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시에 총선 민의 거부 선언으로 규정을 하고 제2표결 관철을 위한 전방위적인 액션 플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장악하려는 정쟁용 선동일 뿐이라며 야권의 특검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이 승리의 오만함으로 특검과 탄핵을 외치며 일방적으로 전국을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국민께 걱정만 끼쳐드리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는 첫 회동 뒤 오찬을 함께하며 최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모두 소통과 협치 의지를 드러냈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기 어려운 만큼 전국 경색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넘게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과 검토한 법리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최재형 목사가 검찰청사 밖을 나섭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겁니다. 최 목사가 조사를 받은 건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건네준 선물에 대한 의미,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고 그런 거를 다 소상하게 설명했고 질문 조항에 있었습니다. 최 목사는 재작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며 몰래카메라로 해당 장면을 찍었습니다. 이후 1년여 만에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엔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에 대한 고발이 각각 접수됐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면서 양주와 서적, 화장품 등 다른 선물도 있었다는 최 목사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에게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영상 원본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최 목사는 보도 당시에 다른 기자에게 관련 자료를 다 넘겨서 제출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수수 의혹의 당사자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 대변인을 맡았던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는데 새로운 지휘부가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오는 16일자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연수원 30기 이창수 전주지검장으로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냈던 2020년 무렵에는 대검 대변인을 맡은 인연이 있고 이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 역임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2022년부터 2년째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송경호 검사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됐습니다. 중요 사건을 지휘해온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가 이번에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한 점도 눈에 띕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 수사팀을 산하해둔 김창진 1차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을 지휘한 고영곤 4차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2차장과 3차장은 각각 서울고검 차장과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상당 기간 공석으로 남았던 일부 보직을 메우기 위해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박성재 장관이 취임한 뒤 총선 전까지 정기 인사가 없다가 지난 10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이후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검찰총장이 최근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두고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되자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맡은 대표적 친윤 인사로 성남FC 사건 등 수사로 야당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여사 수사가 본격화하는 지금 대통령의 신복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것은 기어코 김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라는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수석 대변인은 그게 아니라면 김 여사 소환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송경호 지검장을 친윤 검사로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검찰 악마화를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이번 인사를 비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성남FC 사건 등은 애초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면 검찰의 탄압이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 지휘부의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사고 10달 만에 소환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경찰 조사에 앞서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경북경찰청으로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이 걸어옵니다. 지난해 최상병이 순직한 지 10달 만에 경찰에 출석한 겁니다.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선 임 전 사단장은 먼저 최상병과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전 임무 수행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고 최해병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만 자신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도 수중수색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검증되지 않는 각종 허위의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 통제권이 육군 54단에 있었고 자신은 지휘권이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듯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방금 여단에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하라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단장님께서. 정치권에서 특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해병대 지휘부 최고위급을 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라인 야후 사태로 당장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국내 직원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이버 노조가 지분 매각을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오늘 한국법인 라인플러스가 직원들을 상대로 내부 설명회를 엽니다. 최여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 노조가 첫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라인 계열 구성원과 기술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네이버 측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특히 노조가 걱정하는 건 한국에서 근무 중인 라인 계열 직원 2,500명의 고용 불안입니다. 그동안 구성원들의 노력도 넘어가는 것 플러스 구성원 자체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그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보안 사고의 대책으로 지분을 늘리겠다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요구 자체가 부당하다며 정부가 네이버 입장만 기다리지 말고 단호하게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기울어진 노동장에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쪽에서는 강하게 압박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그 압박을 해제시켜줘야 이게 동등한 입장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데 현재 네이버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으로는 지분 전량 매각이나 일부 매각, 현상 유지가 거론됩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부분적인 매각을 한다라고 쳤을 때는 향후에 결국에는 이 소프트뱅크에서 본인들의 지분을 늘릴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참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동남아 사업권은 좀 네이버가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타 다른 사업에서 계속 네이버가 그 일본에서도 다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인야후 한국법인 라인플러스는 오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보다 명확한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라인야후 지분 매각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도 네이버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고 야권의 반일 공세에 대해선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성태훈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우리 기업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며 그동안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했고 앞으로도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한 거로 해석될 수 있는 자본관계 재설정 등의 행정 지도를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낸 겁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은 한 발 더 나아가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한다면서도 네이버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실상 논란의 핵심인 라인야후 지분 매각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시종일관 기업 차원의 일로 남겨달라는 입장을 견지해 기다려왔다면서도 지분 매각은 정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의 이번 행정지도가 한일 양국의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양상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일본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왔고 별도 면담도 진행했다며 국가 대 국가의 갈등이나 외교전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 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대통령실은 또 이번 문제로 반일 정서를 조장하는 건 국익을 훼손할 뿐 아니라 우리 기업 보호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업 문제가 정치권에서 한일 외교 문제로까지 비치자 대통령실이 긴급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귀국한 뒤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체포된 20대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범 2명의 행방도 찾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20대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전북 정읍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돼 압송된 겁니다. 체포된 A씨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은 태국 경찰과 공조해 A씨가 지난 9일 한국으로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CCTV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다른 한국인 2명의 행방도 찾고 있습니다. 태국 현지 매체들은 이들 공범이 각각 미얀마와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태국의 한 매체는 태국 경찰이 현지 시각 11일 밤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한국인 남성 34살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지난달 30일 입국한 B씨가 이달 2일 태국 후아이캉 지역의 클럽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튿날 새벽 한국인 2명이 B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 일당은 지난 4일 밤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저수지 근처에 주차했다가 숙박업소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B씨의 어머니는 지난 7일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혔으니 1억 1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의대생 교재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계획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오늘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피의자는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데 경찰은 사이코패스 진단도 하기로 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 A씨.
일주일 남짓 수사를 벌인 끝에 경찰은 A씨가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A씨가 최근 헤어지는 문제로 여자친구와 자주 다퉜다며 이별을 범행 동기로 진술한 점과 범행 2시간 전쯤 마트에서 흉기와 테이프를 구매하고 범행 직후 준비한 옷을 갈아입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검색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범행을 더 앞서 준비했을 거라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며 정확한 계획 시점은 불명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추가 면담 없이 앞서 진행했던 프로파일러 조사와 수사 기록 등을 바탕으로 진단하게 되는데 결과는 일주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보도를 통해 A씨가 동의하지 않아 사이코패스 검사가 불발됐다고 전해졌지만 경찰 관계자는 검사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경찰은 범죄 특성상 피해자 신상이 알려지면 피해자 신상도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이 같은 이유로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점 역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늘 A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박장은입니다. 네, 이른바 배달 거지라는 말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음식을 가져가 놓고도 배달받지 못했다고 속여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엄연히 범죄 행위지만 아직도 수가 적지 않아 배달 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새벽 경기 시흥시 월곶동 아파트로 음식을 가져간 배달기사 A씨. 요청대로 분명히 문 앞 배달을 완료했는데 몇 시간 뒤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객이 음식을 받지 못했다며 주문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음식값을 물고 배달비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건데 2주 뒤 똑같은 고객이 음식을 가져가 놓고는 배달이 지연됐다며 또다시 주문을 취소한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가 이제 6.5톤 계단에 좀 숨어 있었고요. 한 4분 좀 넘는데 지나서 이제 문이 열리는데 닫히고 조용히 가봤죠. 그랬더니 앞에 놨던 음식은 사라진 상태였고요. 피해를 본 건 A씨뿐만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사 B씨도 같은 아파트에 음식을 배달한 뒤 음식이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음식이 없다고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다시 가서 거기 올라가 보니까 음식이 없더라고요. 제 배달을 한 장소가 맞는데 해당 고객의 주문 이력을 확인한 경찰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초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도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고객은 사과를 요구하며 집에 찾아온 기사 A씨를 오히려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고객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금전적으로 보상할 테니 그 수사를 좀 종결을 시켜달라. 그래서 저는 범행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거절하고 이제. 이런 범행이 가능한 데에는 배달 플랫폼의 환불 구조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배달 기사가 배정된 후 주문이 취소되면 통상 플랫폼에서 가게에 음식값을 배상합니다. 이때 기사들은 주문 취소가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음식값을 대신 내야 합니다. 갔는데 없으면 그냥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바디캠이나 이런 게 있어서 동호수가 정확히 내가 거기에 배달을 갔다는 게 인지가 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 측은 두세 달에 한 번씩 속칭 배달 거지로 인한 피해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이 터진 이후 이스라엘의 맹공으로 그간 가자 지역에서는 3만 5천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부상자도 숱하게 많았는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 1000여 명이 튀르키예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마스 대원 1000명 이상이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현지 시간 13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밝힌 사실입니다. 자국을 방문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Ve ülkemde şu an 1000'i aşkın Hamas'ın mensupları hastanelerimizde hepsi tedavi altında. 또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를 저항 세력으로 본다며 그리스가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바라보는 것은
잔인하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Hamas'ı bir terör örgütü olarak görmüyorum ve şu an itibariyle de adım adım Hamas'ı takip ediyorum.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는데 이를 비판한 겁니다. 이에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서로의 견해차를 인정하자고 답했습니다. 에게해를 사이에 둔 양국은 19세기부터 갖은 전쟁과 에게해 영유권 분쟁, 키프로스 분쟁 등으로 오랜 앙숙이었습니다. 지난해 2월 대지진을 겪은 튀르키예에 그리스가 지원의 손길을 내민 것을 계기로 두 나라는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초타키스 총리의 이번 튀르키예 방문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그리스를 찾은 지 5개월 만에 이루어진 답방 성격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할 방침인 가운데 중국이 중대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재무장관이 예상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 신념은 우리의 일이 우려사항에 집중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관세 인상이 특정 중국산 제품에 대해 이루어질 것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올리고 배터리와 태양광 발전 장비 등에 대한 관세 인상안도 내놓을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상견례를 겸한 만찬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당대회 준비와 같은 당의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당정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직후 윤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민생 등 산적한 국정 현안을 풀기 위해선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출범한 비대위가 친윤 색채가 짙다는 비판에 선입견 없는 인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우선 과제인 전당대회는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는데 당내에선 7월 개최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닻을 올렸습니다. 총선 패배 한 달여 만에 전당대회를 준비할 임시 지도체제,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4번째 비대위가 꾸려진 겁니다. 우리 당은 조속히 정상화하여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당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서 국민들께 보여야 하겠습니다. 비대위원회 비영남권과 3040 세대, 낙선자를 두루 배치했다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선 당 주류인 친윤계색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위원 7명 가운데 한두 명을 제외하곤 기존 친윤 지도부에서 당직을 맡는 등 친윤계 인사로 분류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혁신형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거나 수도권 비대위원을 추가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 같은 지적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총선에서 대참패한 이유를 규명하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 들어가야 그게 바로 혁신형 인선이 되는 겁니다. 이에 황 위원장은 먼저 선입견 없는 인선에 주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내 3040 험지 출마자 모임인 천목회가 합류하지 못한 이유론 전당대회 룰 등에 있어서 특정 입장을 공언한 인사를 비대위에 포함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당원 100% 투표 전당대회 룰 변경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인데 비대위 내에서도 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상황을 속단할 수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속히 경선 룰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개정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조속하게 또 경선을. 일단 비대위는 출범 취지에 맞게 전당대회 시기 등부터 정할 거로 보이는데 신임 지도부의 입에선 7월 전당대회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 역산을 대개 해보면 6월까지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7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식 출범 첫날 황우여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에서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0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한 전 위원장은 그제 서울 모처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원 전 장관을 만나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한 전 위원장이 차기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한 전 위원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다만 총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초대는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하며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제 조정식 의원과 단일화를 이룬 국회의장 후보 민주당 추미애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 이른바 명심은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추 당선인 맞상대인 우원식 의원은 이에 질세라 자신이야말로 찐명이라며 국회의장 경선의 완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과의 합의로 6선 단일 후보가 된 추미애 당선인은 최근 이재명 대표와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이른바 명심을 내세웠습니다. 이 대표가 경쟁보다 순리에 방점을 뒀다고 전하며 관례대로 최다선 가운데 최연장자인 자신이 의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연이 이렇게 가열이 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당내 일각에선 조 의원을 두고 22대 국회 하반기를 맞는 조건으로 추 당선인의 전반기 의장직을 양보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이들의 단일화가 황당하다며 날을 세우고 자신은 끝까지 간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진짜 친명, 찐명이라며 자신을 견제하기 위해 수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단일화를 깎아내렸습니다. 저야말로 진짜 친명이거든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그때 경선 선대위원장을 했고요. 제가 제일 세니까 저한테 저를 견제하기 위해서 후보들 간에 그런 것 같은데. 추미애 우원식 두 후보 모두 국회의장 공약으로 검찰개혁 등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중립성보단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되든 친명체제가 공고해지는 건 마찬가지란 분석도 나옵니다.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 연임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당권보단 대권 행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지만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친명 국회의장까지 확실시되면서 대표 연임론도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어제 공식 출범한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은 국립현충원을 찾습니다. 집권 여당 새 지도부가 방명록에 어떤 각오를 남길지 관심입니다. 어제 황 위원장은 당원과 국민의 기대를 부응하는 새 당대표를 선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지난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총선백서 TF 회의에도 참석합니다. 오늘 TF 3차 회의에는 서울 지역 출마자들도 함께 자리해 당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은 또 총선백서 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회의에서 이달 말로 예상되는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전략을 논의합니다. 일단 야권 6개 정당 간 공조가 중요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이탈표 설득도 거론됩니다. 이르면 오늘이나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됩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서울고법의 가처분 결정이 이번 주 내려질 전망인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신경전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상대방을 향해 서로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증원 2,000명의 근거를 놓고 벌어지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목록에 이어 각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의료계가 여론전을 펼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료계도 물러서지 않고 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말씀 자료처럼 증언의 근거로서 무의미한 자료를 다수 제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소송을 방해하는 사람은 정부입니다. 재판장님께서 제출하라고 요구한 자료들을 거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증언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정부가 강조한 부분은 2035년까지 10,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부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의대 교육 기간을 감안해 남은 횟수로 나누면 한 해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설명입니다. 10,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세 개의 연구 보고서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2035년에 채우려면 의대 교육 과정이 6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25년에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 산수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자체 분석까지 내놓으며 향후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전제조차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이 의사가 2030년에 3,000명이 남는다. 3,800명이 남는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또 복지부에서 직접 2004년에 우리나라 의사는 곧 과잉이 될 것이다 하고 예측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재반박 브리핑을 진행했고 의료계는 추가 기자회견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 법원이 이번 주 안에 의대 증원 정지 가처분의 결론을 내릴 전망인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결정 전까지 점점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금융당국이 평가한 부동산 PF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0조 원으로 대폭 늘어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강화된 평가잣대로 사업장 옥성 가리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상 사업장에는 최대 5조 규모로 신규 자금을 지원하지만 6개월 이상 연체가 일어나면 바로 경매와 공매를 하는 등 정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PF 대출과 성격이 비슷한 토지담보대출과 대출 약정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부동산 PF 규모를 230조 원으로 대폭 늘려잡았습니다. 옥석 가리기의 평가 잣대도 더 강화해 다음 달부터 정상 사업장 지원은 더 확실히 하고 부실 사업장 정리는 속도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유의 판정을 받으면 재구조화, 부실 우려 판정을 받으면 경매와 공매를 추진하고 유찰되면 다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겪는 정상 사업장은 자금 여력이 있는 은행과 보험사 10곳이 최대 5조 원까지 신디케이트 론을 조성해 지원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정상 사업장에는 보다 원활한 자금 공급이 가능할 것이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와 정리가 되어 이 묶인 자금이 정상 사업장으로 들어가고 신규 자금이 들어가면 건설사들에게 일감도 늘어나고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실 사업장 정리 속도를 높여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은 3개월 이내에 경매와 공매를 하고 만기 연장 시엔 대주단 4분의 3의 동의를 얻도록 조건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전체 PF 사업장의 90에서 95%가 정상 사업장이며 경매나 공매 대상이 될 사업장은 2~3%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2~3년에 걸쳐 부동산 PF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조언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세금 지원이라든지 대출 지원 확대 같은 수요 측면에서의 그 현실적인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보다 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부실 사업장 대부분이 입지 조건이 떨어지는 곳에 있어 재구조화와 경매, 공매를 추진하더라도 과연 매물을 받아낼 수요가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5월 14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오늘 검찰에 넘겨집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오전 살인 혐의로 20대 의대생 A씨를 송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할 예정인데요. 결과는 일주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신사 등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둘러싼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신사 24살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칸 영화제가 현지 시각으로 오늘 개막합니다. 최고상인 황금종려상 등을 수여하는 경쟁 부문에 전 세계에서 영화 22편이 초청받았지만 우리나라 작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류승환 감독의 베테랑2와 김양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동호가 비경쟁 부문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최근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한 게임이 한 초등학생 제보로 알려져 삭제됐는데요. 광주광역시가 이 초등학생과 가족을 초청해 감사의 의미를 담은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초등학생은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면서 게임이 삭제돼 속이 편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한눈에 봐도 앳된 초등학생이 광주광역시청을 찾았습니다. 부산에 사는 이 학생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한 로블록스 게임 그날의 광주를 제보한 이호진 군입니다.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커졌네요. 일단 그 게임이 삭제됐다는 게 좀 속이 좀 편안하고 그럽니다. 이 군은 게임 도중 북한 침투설이나 시민 폭동을 묘사한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과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시민으로서 옳은 일을 했지만 이 군에게는 2차 가해가 이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게임 제작자가 다른 제작자가 저를 성희롱 하는 게임을 만들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됐습니다. 앞서 5.18 기념재단은 그날의 광주 게임 제작자와 2차 가해 게임 제작자를 5.18 특별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험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방관하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지난 2016년에도 한 모바일 게임에서 5.18을 폭동으로 묘사해 논란이 되는 등 아무리 막아도 쏟아져 나오는 왜곡과 폄훼에 대응하는 감시체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는 것이야말로 근본 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는 게임의 내용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거부와 반대의 뜻을 밝힌 평범하면서도 건강한 초등학생 시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KTX 기장이 꾸민 한 초등학생의 용기 있는 행동이 5.18 왜곡을 막고 게임 제작자의 공식 사과를 끌어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오늘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함이 감돌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심혜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어제 날씨가 참 좋았는데 오늘도 낮 동안 따뜻하다고요? 네,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바깥 활동하기 참 좋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서늘함이 감돌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따뜻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4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다소 웃돌겠고요. 특히 대구는 28도까지 오르는 등 낮 동안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13.2도, 대전은 10.6도, 대구는 1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따뜻함을 넘어서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5도, 대구는 28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대전과 광주는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국적으로 쾌청하다고요?
네, 오늘도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맑고 파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강원 동해안은 대기도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까지 짙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최근 주말에 비가 계속 오면서 아쉽다는 반응 많았는데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도 비 소식이 있다고요? 네, 요즘 쉬는 날마다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에 80mm 이상, 경북 북부에도 최고 60mm로 제법 많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기온도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